다빈치는 한 번도 프레스코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이었던 베르키오 역시 프레스코화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500여 년의 시간은 최후의 만찬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 시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당의 수도사들이 식사하던 식당의 북쪽 벽에 그려져 있는데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은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 1463년 공사가 시작되어 1487년에 완공됩니다. 천도 아치를 비롯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에 의해 완공되자마자 개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은 고딕적인 요소와 르네상스적인 특징들이 섞인 혼합 양식을 띠게 되는데요. 개축 공사의 백미는 둥근 돔입니다. 이 당시 밀라노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1492년 도나토 브라만테에게 의뢰해 1497년 완성되었죠. 다빈치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경계인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출생인데요. 유명한 공증인이었던 아버지와 가난한 농부였던 어머니와의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피에로는 아들을 평생 아끼고 도와주면서도 끝내 적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다빈치는 일생 내내 어쩔 수 없는 열등감과 신분적 제약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20대 초반 동성애와 관련된 추문에 휩싸인 후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소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라이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가까이 두며 남녀 양성성에 대한 취향을 나타내는 노트들도 많이 남겼죠. 일례로 살라이는 세례자 요한의 모델이었을 뿐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모나리자도 그를 모델로 그려진 것이라는 가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살상도 견디지 못해 채식주의자가 되었던 다빈치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구상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무기를 구상한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인지 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났다.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간들을 죽인 다음 엄마 뱃속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노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와 취향, 성격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증인이 될 수 없었고 귀족이나 중산층 자제들이라면 누구나 다니는 라틴어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 고전을 읽으며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지 않고 들판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새, 곤충, 강물, 구름, 암석 등을 관찰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40 무렵이라는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라틴어를 공부하며 고전의 세계에 입문했죠. 정리해보면 관찰력, 상상력, 탐구심, 완벽주의가 그를 이해하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라면 완성작을 주문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다빈치는 작업을 끝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성한 작품이 15여 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를 두고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산만한 탓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작품을 미완성으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여인을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그리는 화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눈동자, 뒷배경의 흐르는 강물, 태초의 풍경인 듯한 원경의 암석을 그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몇십 배 이상을 광학, 수력학, 암석학의 연구에 바쳤던 화가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미소를 지을 때는 어떤 근육을 쓰는지 그 근육을 쓰게 하는 신경을 알지 못하면 미묘한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미소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다빈치는 시체를 해부하며 그 근원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에서 몇 년을 두고 작품을 계속 손질했고 많은 경우에는 작품을 미완성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 아래 30살이던 1482년부터 1499년까지 17년을 밀라노에서 지냅니다. 브라만테가 한창 성당의 개축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무렵 루도비코는 레오나르도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려줄 것을 주문합니다. 당시 피렌체의 수도원 식당에는 최후의 만찬이 자주 그려졌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수도사와 사제들에게 성찬 예식의 뜻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 12제자와 마지막으로 성찬을 드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날은 마침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인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따르면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는 중에 예수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당혹해하는 걸로 봐서 예수가 막 말을 하고 난 직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반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 예수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 하고 잔을 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와 예수의 희생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가 12제자와 나눈 최후의 만찬과 예수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성스럽고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탄생된 이래 많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그려졌지만 최후의 만찬은 초기 기독교 동굴 벽화 이후 자주 다뤄지던 주제입니다. 조토 프라 안젤리코, 안드레아 델 가스타뇨,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피에트로 페루지노 등 이탈리아 화가들 뿐만 아니라 디르크 보우츠, 페테르 파울 루벤스, 필립 드 샹페뉴, 프루비스 등 북구의 화가들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빈치의 작품이 왜 그토록 유명한지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로 8.8m, 세로 4.6m이니 상당히 큽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북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의 크기에 압도당하는데요. 다빈치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조토나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을 보면 가로 세로 2m에서 2m 50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게 그려지던 최후의 만찬이 15세기, 16세기에 수도원의 식당 벽에 즐겨 그려지면서 그림 크기가 커졌죠. 다빈치보다 먼저 이 주제를 그린 카스타뇨, 페르지노와 기를란다요가 비슷한 크기로 그렸습니다. 세 화가가 다빈치와 비슷한 크기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림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세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카스타뇨, 기를란다요, 페루지노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인물을 식탁의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인물들은 대부분 손짓과 시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혼자만 따로 유다가 앉아 있는 것은 그 이전의 다른 화가들도 자주 보여주던 배치인데요. 유다를 분명히 알아보게 하기 위한 의도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다빈치는 13명을 모두 일렬로 앉힙니다. 대담하게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린 거죠. 게다가 한 사람씩 따로 앉아 있게 하지 않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세 사람씩 네 그룹으로 배치했습니다. 왼쪽의 첫 그룹은 바르톨로메오, 소야고보, 안드레아인데요.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돈주머니를 든 채 어둠 속에 잠긴 유다, 오른손에 칼을 든 베드로, 충격과 슬픔으로 베드로에게 기댄 요한입니다. 오른쪽의 첫 그룹은 도마, 대야고보, 필립보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마테오, 유다 타데오, 시몬입니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 예수의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는 듯 과장되어 보이는 표정과 손짓을 하고 있어 마치 한 편의 연극 장면을 보는 듯 생생합니다. 밀라노의 연회 총연출자 역할을 맡았던 다빈치는 배우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무대 자동 변경 장치도 설계하는 등 연극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한 편의 연극 장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화가로 알고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 과학자였습니다. 2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하면서 인체의 비밀을 해독하고자 기울인 노력은 유명한데요. 그렇게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작품은 과학이 피운 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도메니코 로렌차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에 이미 관상학이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유비를 즐겨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의 외모를 지니고 있으면 사자와 같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고, 북구 사람들처럼 텁수룩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처럼 용맹하며,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일 거라는 거죠. 다빈치의 서재에는 관상학에 관한 고대와 중세의 저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빈치는 과학적인 토대 없이 자칫 기계적인 환원론에 빠질 수 있는 이론들에는 늘 거리를 두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에토스, 순간적인 감정을 파토스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다빈치는 에토스와 파토스를 동시에 그리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과 함께 그 순간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표현하려고 한 거죠. 윈저궁에 소장된 최후의 만찬을 위한 준비 대생을 보면 다빈치가 12제자에 대해 사도 열전을 탐구하는 등 각각의 인물들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나타내는 준비 대생에 다빈치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어요. 인물을 그릴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하라. 제자들의 당혹감과 분노는 제각각 다양한 표정과 손에서 드러납니다. 다빈치는 그림 속의 인물들은 관람객이 그들의 태도를 통해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표정도 표정이지만 제자들의 두 손이 아주 다양한데요. 왼쪽 세 인물 중 안드레아는 비교적 차분한 성격의 인물인데 성격대로 두 손만 올린 채 당혹감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왼쪽에 앉은 대야고보는 자신의 형제인 요한과는 대조적으로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있고요. 다빈치는 인물을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 오랜 시간 빈민가, 뒷골목, 감옥 등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유다를 자세히 볼까요? 좁은 이마에 매부리코, 하관이 튀어나오고 입꼬리가 내려갔네요. 오른손으로는 돈주머니를 꽉 쥔 채 왼손은 접시 쪽으로 뻗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듯합니다. 어둠 속에 잠긴 유다와 달리 요한과 유다 사이에 앉은 베드로는 빛을 환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마는 넓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화를 잘 내는 급한 성정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빈치는 왼손으로는 요한을 흔들면서 도대체 배반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아시느냐? 라고 묻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자세로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얼굴 표정과 요한에게 내민 손은 지금 현재 베드로가 느끼는 다급함과 당혹감을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베드로 옆의 요한은 눈을 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인데요. 부드럽고 고요히 성찰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떤 과장된 몸짓 없이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식당의 북쪽 벽 위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식당의 벽면과 천정을 따라 공간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그려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식당에서 그림을 보면 실제 식당의 크기보다 방이 훨씬 더 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배경에는 3개의 창문이 있는데 가운데 창문이 조금 더 커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부각됩니다. 천정의 격자나 양쪽 벽에 그려진 선을 따라가면 예수의 얼굴에 정확하게 소실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의 입구 맞은편, 그러니까 왼쪽 벽에 있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빛이 예수의 오른뺨을 비추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 소실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481년에 시작한 동방박사의 경배가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빛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다빈치의 노트인 코덱스 레스터를 보면 최후의 만찬을 그리던 무렵 다빈치는 원근법과 빛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베르티가 회화론에서 원근법 이론을 세울 때의 전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감상자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원근법적인 그림을 그려도 관람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림 속 배경이나 인물은 왜곡되어 보일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처럼 큰 그림일 경우 왜곡의 정도는 더 심해질 텐데요.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다빈치는 그림의 길이나 폭보다 10배에서 20배는 떨어진 곳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식당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먼 곳에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빈치는 감상자가 그림의 폭, 그러니까 8.8m를 살짝 넘는 9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본다고 가정하고 원근법을 적용했다 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그린 겁니다. 당시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는데요. 프레스코는 이탈리아어로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벽에 석회를 바른 다음 벽이 다 마르기 전에 수용성 안료로 그림을 그리죠. 안료가 벽에 스며들면서 마르기 때문에 작품이 완성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화가들은 하루에 작업할 분량을 계산한 다음 치밀한 계획 아래 작업을 했어요.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조토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프레스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린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모두 프레스코 기법에 의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주문받을 때까지 다빈치는 한 번도 프레스코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이었던 베르키오 역시 프레스코화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배우지도 못했죠. 대신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던 유화를 목판 패널에 많이 그렸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다빈치가 프레스코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덧칠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가 끔찍이도 싫어한 먹선으로 윤곽선을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회벽에 평소대로 유화를 그리던 대로 젯소를 바르고 연백으로 흰바탕 칠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래의 프레스코는 탄산칼슘에 열을 가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산화칼슘을 만들고 물을 부어 수산화칼슘인 상태에서 안료를 칠하면 하루 만에 물이 증발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다시 원래의 탄산칼슘이 되는 순환 과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벽과 안료가 완벽히 화학 결합을 하여 내구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안료가 젯소인 석고에만 스며들고 벽과 젯소는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으로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피치를 섞기는 했지만 접착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더욱이 석고는 물을 좋아해서 식당의 습기를 머금고 그림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500여 년의 시간은 최후의 만찬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 열전을 남긴 바사리의 증언에 따르면 1550년대 중반에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1652년에는 식탁이 그려진 벽에 문을 만들어
예수의 다리 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복원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죠. 1500년, 1800년에는 밀라노에 홍수가 나서 벽화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는 벽화가 그려진 식당이 마구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건물이 폭격당하기도 했고요.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견디던 끝에 1977년부터 1999년까지 대대적인 복원이 이루어져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단체로 15분간만 관람한다는 조건으로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복제품을 복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품의 흔적이 너무 희미해진 상태에서 당대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복제한 두 화가 마르코 도지오노와 지안 피에트리노의 작품을 참조할 수밖에 없던 데서 나온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세부적인 표현 방식을 알기 어려운 부분은 연한 수채화로 마감하여 다빈치의 테크닉이 나온 문제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루브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정말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무엇이든 사라지기 마련이라지만 이 놀라운 작품을 보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이 정도 남아 복원해서 그림을 그리던 당시의 다빈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벅찬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피콰드로